진화학의 관점은 음악이 도대체 왜 시작되었고 연일, 그것도 연일, 음주, 가무 이게 딱 나와요. 거기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만큼 음악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과학과 음악 혹은 뭐 진화 음악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리듬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신선한 충격이고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재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교수님부터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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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인지심리학자가 왜 갑자기 음악을 논하는데 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상관이 많다라고 또 이제 또 주장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제 석사학위 논문이 1995년이니까 거의 30년 전인데 좀 됐네요. 네네. 논문 제목이 이조된 선율의 제인에 있어서 키간거리의 효과. 분명히 우리말이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근데 이제 저는 인지심리학의 한 분야 중에 이제 음악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을 만들어가고 또 향유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또 우리 김경일 교수님만큼 음악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또 한 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진화학자는 사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이고요. 그리고 과학 철학자는 이제 과학이 어떻게 어떤 활동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왜 제가 여기 불려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학자들 중에서 음반을 낸 그런 또 경력이 몇 안 되는 사람인 것 있죠, 같습니다. 있죠. 예, 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주변 연구자들. 저희 과학자들이 언제 그 재미로 한번 엔트로피 사랑이라고 하는 엔트로피 사랑. 어우, 정말 엔트로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학구적이네요, 정말. 너를 만나기 위해 박테리아에서 신화의 여기에 와서 공룡이 멸절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늘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늘 과학과 음악 혹은 뭐 진화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와 계신 전문가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저는 대학 졸업하고 영어 선생을 한 13년 하다가 공부가 너무 그리워서 국악 이론으로 대학원 입학을 해서 신나게 즐겼고 제가 시청자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살다가 어느 날 공부가 그리울 때 국악 이론을 한번 기웃거려 봐도 정말 즐길 게 참 많아요. 굉장히 새로운 그 시각인 것 같아요. 공부가 그리울 때 국악 이론을 공부해라. 알겠습니다.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음악을 되게 학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라 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할까, 뭐 연주자들 밀당 어떻게 하나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고 과학자분님들하고 더군다나 국악 이론 하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흔치 않는데 재미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음악을 한 곡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저는 약간 소름이 살짝 돋았거든요. 조금 공포 영화 막 이런데 뭔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느낌인데 지금 들으신 게 최초의 악기로 이야기되는 디브의 밥의 플루트 소리라고 해요. 그냥 소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소리는 언제 어떻게 음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을까요? 아마 이 소리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이게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 있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새소리 중에 노래하는 새들을 들어보면 약간 뭔가 저런 고주파 소리들이 나거든요. 대략 한 인류 역사에서 한 5만 년 전쯤에 보면 피리 같은 피리의 아주 원초적인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 얘기는 뭔가 그게 쓸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쓸모가 있었을 텐데 동물의 소리를 이제 흉내냄으로써 동물을 유인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행동을 바꾸거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했을 거라고들 보죠. 우리도 소리를 내면은 성도에서 관의 형태로 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형태로 소리를 만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대익 교수님이랑 이제 절친이니까 이제 가끔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떻게 10,000년 전을 엊그제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날 그래요. 뭐 아까도 5만 년 전을 그냥 뭐 좀 옛날처럼 그냥 네. 지상생물학자들은 40억 년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뭐 10,000년은 눈 깜짝할 만한 시기도 아니죠. 네. 바로 엊그제 같다 정말.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제일 긴 텀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니까 저희들은 한 사람의 일생을 주로 보는 학문이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동물의 신체를 어떻게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발달 기제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왜 되게 재밌는 건 부모와 자녀의 습관이 굉장히 비슷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게. 나 정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진화의 기제가 한 사람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무엇을 모방하느냐가 분명히 음악을 논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악기도 그 피리의 형태였을까요, 교수님? 지금 사진으로 남아 있고 그 유물로 이렇게 소개된 것이 그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에서 발견된 뼈피리라는 게 있어요. 골적. 뼈피리? 네, 뼈로 된 건데 길이가 한 13cm 정도? 네, 근데 지공이 10개 넘어가면 이건 실제로 악기 역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악기였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의물로 제사에 지낼 때 뭐 의물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울산 반구대 거기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피리 부는 사람이 3명이 나오고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악기를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피리도 좋지만 최초의 소리 하면 아무래도 신체나 사물이 좀 이렇게 막 뭐 부딪히는 이런 타악기가 먼저가 아닐까 추측을 했거든요. 타악기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타악기 재료가 주로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석으로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은 최초의 형태는 대부분 이 뼈피리 형태로 지금은 남아있고 저희가 디브의 바브 플룻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지금 현재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뼈피리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쉽게 이렇게 그 구멍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뒤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소리를 더 높은 소리까지 내려면 뒷구멍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학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 만약에 사람이 뚫었다면 여기 예를 들면 돌로 만약에 했다면 그게 자국이 남아야 맞아요.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식동물 이빨 자국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조금 결정적인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당시에 빙하기 때 엄청 많이 있던 점박이 하이에나 이빨 자국인 게 거의 틀림없다. 그게 수천 조각이 그런 종류의 뼈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쯤 우연히 한가운데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뼈피리를 35,000년 전, 4만 년 전 사이에 나온 독일에서 나온 뼈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술적인 어떤 노력들을 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뼈의 구멍도 확실하게 사람이 뚫은 흔적이 보이고 근데 사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사람이 이 구멍을 직접 냈냐 안 냈느냐가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그 이유가. 그게 핵심이겠구나.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새나 고래들도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또 그거 걔네들하고 또 다르게 매미하고 귀뚜라미들이 내는 소리. 걔네들도 하루 종일 울고 소리를 내잖아요. 둘 다 울음소리라고 부르는데 차이가 뭐냐. 매미나 이런 애들은 학습이 일어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자마자 유전적으로 받은 소리 몇 가지를 가지고 변형해서 평생 학습하지 않고 하는 거에 비해서 새나 고래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학습이 일어나서 어떤 수컷새가 뾰벽 하면 저쪽 딴 수컷새가 뾰벽 따라한 다음 받고 쳐요. 또 빠바바 뿅뿅 이런 식으로 그걸 변형해서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패턴 학습이 일어나서 이런 종류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고래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하거든요. 모든 고래가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 혹등고래가 노래하기로 유명한데 근데 사람하고 차이가 저희 음악학자 쪽에서는 이쪽은 윤곽으로 노래함 그 다음에 우리는 음으로 노래함으로 딱 구별을 하거든요. 고래 소리는 들어보시면 우 이런 소리들이 연속돼요. 우 뭐 흉내내기 어렵지만 그런데 사람 소리는 오 하고 우리가 소리를 딱 분리해서 내릴 음으로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컨터라고 하는 그 네, 맞아요. 네, 윤곽. 예, 그 고릴라 유인원들이 소리 내는 건 너무 잘하시는 오늘 동물 소리 그 저기 명인이 오셨는데 저는 지금 아까부터 오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언어가 어떤 순간에 그 분절화돼서 뚜렷한 소리로 나오는 이 과정과 음으로 소리냄이 비슷한 과정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뼈에다 구멍을 뚫으려면 이 의식이 있어야 이걸 의지를 갖고 구멍을 뚫거든요. 이미 얘네는 노래를 할 줄 그렇죠. 아는 애들이었다. 네, 음으로 소리 낼 줄 아는 거죠. 사실 관악기를 만드는 것보다 타악기를 만드는 게 또 생각해보면 더 쉽잖아요. 진화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늦게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우연히 발견될 수는 있어요. 뭐 구멍을 뚫어보니 뭐 소리가 그거는 좀 사실 나중 얘기고 처음에는 뭔가 두들겨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침팬지도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시그널링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무에 내려와서 초원을 걸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인류 진화 역사를 보면 걷는 속도, 걷는 리듬이 박자일 수 있고 보행의 속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박자로 주어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쾌감이 느껴지고 사실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죠. 리듬이 훨씬 더 사실 원초적이고 네네. 그런 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냥 리듬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할 때도 리듬을 할 수 있고요. 네, 다 할 수 있는데 리듬을 악기로 연주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들리는 소리에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리듬만. 제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 행동이 유인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한 지능과 신체 협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우리도 손으로만 그게 가능하지 발로는 되게 힘들어요. 오. 근데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는 이게 제어력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 행동에 대한 제어력, 통제력. 이거를 하는 것이 초기 호모속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가 구석기 시대잖아요. 석기를 깨트리는 행동. 이게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했을 텐데 이게 점점 모양이 예뻐지거든요. 쉐입이 생기고 그때 보면 결이 일정한 상태가 나타나요. 네, 네. 이때 아마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이 결이 나온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들이 인류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우리한테 그 리듬감이나 규칙적인 박에 대한 어떤 감각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악기가 타악기일까, 관악기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진 건데 최초의 악보, 최초의 노래 뭐 이런 기록이나 유물 같은 것도 교수님 남아 있나요? 기원전 한 1400년에서 1500년 경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돌판이 하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나왔어요. 그 돌판의 위쪽은 가사가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음명이 적혀져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사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아직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해석은 없는 상태죠. 뭐 최초의 그런 것이 노래 뭐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짐작해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위해서 네. 뭔가 소리를 내는 그렇죠. 그럴 때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자장자장 한다든가. 근데 그 자장자장을 말처럼 자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리듬과 어떤 그렇죠. 선율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상 최초의 그리고 또 최고의 히트송 이런 걸로 자장가다 이렇게 하는 그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랑 자랑 왕의 자랑 우리의 기제와 도라 은혜 기제와 주마 아니 제와 주다 그네 질긴 어린 시절 엄마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입니다. 음악의 기원설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엄마의 모성 본능과 아기의 생존 본능 때문에 음악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래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은 생활사가 뭐 산도가 좁아져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를 미숙한 상태에서 낳아서 오랫동안 영유아기를 거쳐야만 해요. 그게 사실은 침팬지와 우리 인간을 가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다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엄마 혼자만 기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아빠뿐만 아니라 이 동네 자체가 온 마을이 한 마을이 아이를 길러야 네. 돼요. 그래서 협력적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 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팬지는 애가 나오면 침팬지 엄마가 애를 꼭 가만히 안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부모가 우리 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엄청 방어적이래요. 영장류 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애가 나오면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담으로 얘는 길러야 돼라고만 하는 순간 사실은 얘의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장가는 어쩌면 이거는 그 동네 전체의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재워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 막 다 넘어지고 막 다치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누군가 재워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더라도 엄마는 딴 데서 뭘 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언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장가라는 것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잘 때가 제일 이쁘지 뭐. 빨리 재워놓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다 필요 없이 그냥 생존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특정한 기능이 아주 강한 그런 음악들을 보면 할 걸 하고 안 할 건 확실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걸 자장가를 예로 들 때가 있죠. 자,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스태프분들 한번 제가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다음 가사를 다 끝까지 한번 불러봐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자장가거든요. 자, 잘 자라 우리 아가, 불러보세요. 앞들. 네, 이게 그 앞들 뒷들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잘 자는지 뭐라는지 이게 의외로 가사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떤 분은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라 뭐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시적이지 않은 기능적으로 가사가 중요하지 추상적인 않다. 언어인 거죠. 네네. 그 왜 그러냐면 현실의 언어적 활동으로부터 빼주기 위해서 오히려 언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고 멜로디만 계속 이렇게 느릿하게 만들어줘 버리는 그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너무 이 스토리 라인이 너무 있으면 애가 그렇죠. 달려다가도 듣는다고 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장가의 반대말은 네. 아마 제가 봤을 땐 노동요. 노동요. 정신을 바짝 네, 차려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니까 멜로디는 오히려 그닥 중요하지 않고 막 리듬에다가 의미에 관련된 뭔가를 언어적으로 내서 귀를 연습을 쫑긋하게 해주거든요. 만들어야죠. 네, 정신 네, 번쩍하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음악적 요소들은 우리 뇌에서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건드려주는 그런 자극제나 기폭제나 신호들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쯤이면은 저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음악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을까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태아 때도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해아들조차도. 예.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치매에도 효과가 있고 실제로 우리 정신 활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음악의 기원설이 그 대부분 인류의 진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로서 또 우리 교수님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근거가 탄탄하게 보인다는 음악 기원설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진화하면 다윈이잖아요. 다윈 선생님이 종의 기원을 쓰실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활동인데 생존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음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드는 일에 대해서는 진화를 설명하려면 뭔가 더 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연계를 보니까 예를 들어 수컷 공작새가 있잖아요. 수컷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눈같이 생기겠죠. 인간의 눈같이. 아이스팟이라고 하는데 아이스팟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화려해 보이죠. 근데 수컷 공작새가 실제로 나는 모습을 혹시 교수님 보죠? 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정말 용을 쓰는데 포식자가 있으면 잡아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아주 불리한 형질이에요. 근데 다윈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자연 세계에는 이런 버거운, 럭셔리한 이런 것들이 많을까?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수컷이에요. 자연 선택이 아니라 성 선택. 이거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아니라 짝짓기에 유리한 형질이구나. 사실은 그 화려함을 만들려면 엄청난 유전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품질이라는 것의 징표예요. 자,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다 노래하는 것들은 수컷인데 그 수컷의 노래의 품질에 따라서 얼마나 그루브를 잘하느냐, 나의 개인기. 짝짓기 성공률이 달라져요. 그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런 짝짓기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분명한 건 생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태릉 선수촌,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제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뭐 강연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신나고 이런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훈련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이 나오는 곳에 딱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여기는 얼마나 훈련이 세길래 이런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분들이 다 아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도의 음악을 틀어야 될 정도로 훈련이 보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로라도 어떻게 좀 잠시라도 네네네. 잊어라. 의외로 근데 효과가 꽤 있거든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왜 스티븐 핑커 같은 그런 연구자들은 음악은 청각적 치즈 케이크야. 너무 와닿는다. 네네.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로서만 보지 말고 우리 인간에겐 정말 중요한 그 생존의 도구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악학개범을 최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악학개범의 악에 대한 정의가요. 서문에 나오죠. 네, 서문에 악에 대한 정의가, 저는 이런 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정의를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 움직이게 하고 혈맥을 뛰게 하며 정신을 흘러 통하게 한다. 이게 음악에 대한 정의인데요. 추러천, 우어인, 발어허, 성어, 자연, 와. 소위 사인심 가미동, 이동탕 혈맥, 유통 정신야 이렇게 나오죠. 이거거든요, 이거. 직관적으로 막 사람을 흔들게, 그걸 바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악학개범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재밌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음악에서는 기원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록에는 뭐 기록에는 없고 중국의 뭐 수서 동의전이라든가 또 삼국지 위지 동의전 쪽에 보면은 우리 쪽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예 무천 그런 제천 의식이 있잖아요. 그 제천 의식에서 보면은 연일, 그것도 연일, 음주, 가무 이게 딱 나와요. K-팝의 기원이군요. 악 하면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거기 항상 가, 무, 악이 같이 있어요. 오! 지금 들으신 것이 종묘 제례악이라는 그 아주 일부 들으셨는데 종묘라는 거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유를 모신 사당이 종묘고 거기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 종묘 제례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처음에 지었겠어요? 세종대왕. 정대업 보태평이라는 곡을 원래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애민사상이잖아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면 이 정대엽 보태평이라는 음악은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지금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보니까 선왕들의 그 공덕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됐다. 우리 선조들이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고 죽어서는 외국 음악을 듣는 게 옳아? 그러면서 그 신학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효죠. 효. 네, 대단해요. 그런 연유에서 그 신학을 만드는 중에 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정간부라는 악보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그 신학 창제할 때 만들었던 뭐 여밀락이니 복례에 썼던 모든 음악, 정대엽, 보태평 이런 것들이 다 세종대왕이 작곡, 뭐 작사, 그다음에 장단, 박, 이 장의 구수 이런 걸 다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단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릴 때 그 반복되는 리듬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을 영어로 할 때 리듬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못 다른 해요. 거구나. 네. 그래서 rhythmic patterns 이렇게 해서 rhythmic pattern 하는데 일단 여밀락은 1장이 한 장단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줄에 고요, 둘째 줄에 편고, 셋째 줄에 쌍편, 넷째 줄에 고 그렇게 나와요. 거기까지가 한 박이에요 지금. 두 번째 박이 편고, 쌍편, 고요, 편 하면서 박이 딱 나와요. 둘째 박이에요. 그 다음에 쌍편, 고요, 편고, 쌍 하고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요를 A라고 놓으세요. 라지 A, 고요. 편고를 라지 B, 그 다음에 쌍편을 라지 C. 각각의 첫 글자를 스몰 A, B, C로 놓으면 A, B, C, A, B, C, A, B, C, A, B, C, A, B, B, A, B, C, A 이렇게 끝나요. 음악을 수학과 같다고 하셨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종로 재래악 하면 꼭 떠오르는 선배가 한 분 계신데 선배 심리학자인데 제가 이분이랑 같이 국악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아, 좀 쳐다봐 주세요. 좀. 국악에 대한 논문.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종로 재래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어떤 느낌이냐고. 그래서 제가 누나 약간 서글픈데?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 선배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서양 음악만 들어서 그래요? 이 음악을 서글프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국악에서는 이게 청아함을 나타내는 건데 청아함이 이제 그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정서인데 서양음악 전문가들은 그게 서글픔. 아, 네, 되게 그러니까 뜻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건데 되게 네, 서글프게 그러니까 느껴져요.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음악적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건 인류 보편적인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종교에서 음악이 빠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성당에서 혹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종교심도 막 솟아 나올 정도로 그런 강한 역할을 해주고요. 또 불교에서는 오히려
목탁 소리만 들리죠. 이거는 딱딱딱 하면서 우리의 기본 모드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모든 잡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신경의 기본 모드로 돌아가라. 그 무속파는 거기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제가 서울 구판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리듬 연구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이 겪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연주자들이 박을 어떻게 밀당을 하나 이거 정박을 치진 않거든요. 근데 정박을 어떤 때 안 치고 어떤 때 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처음엔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우리가 왜 박을 느끼게 됐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을 하다 보니 박은 우리 마음이 구성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제 소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음 박을 치셨죠, 마음속으로. 그렇네. 한번 더 다시 해볼게요. 네. 다음 박을 치게 되죠, 저 마음속으로. 방금 전에 이랬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올 경우, 하는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박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박을 예측할 뭐가 수 나오겠지. 있고. 그렇죠. 사실 음악가들은 나하고 당신이 똑같은 박을 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밀당이 가능해요. 그걸 알고 이상하게 우리가 박자를 하나로 치거나 했을 때는 정말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응원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슴이 막 웅장해지죠. 웅장해지죠. 애국가 한번 같이 네. 부르고 나면 애국심이 막 솟아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박이 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뇌의 작용이에요.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장치입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박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뭔가 일종의 엑스타시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럴 때는 우리가 뭔가 되게 신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성의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측두엽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들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학적으로 종교 연구하는 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종교와 글과 음악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에 있는 게 교리이고 교리는 굉장히 긴 언어이고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왜 최초의 성가곡인 그레고리 찬트를 쭉 보면 이게 다 교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Omnes in Domino diem festum cele.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그 기도문을 그냥 외울 때가 있고 그 멜로디와 함께 음악으로 노래로 이렇게 성가로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노래 부를 때가 훨씬 몰입이 그냥 쫙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저는 6살 때 했던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다 외우거든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에스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요. 주기율표 외우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지. 네. 야.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네, 보통 리듬, 멜로디, 하모니를 음악의 3요소로 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소가 뭘까요?
굳이 꼭 고르다기보다 왜냐하면 리듬이 좋으면 네. 예를 들어 사물놀이처럼 완전히 리듬만으로도 그렇죠. 맞아요. 음악이 가능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저는 아이유의 그 가을 아침이란 노래를 택시 기사님이 딱 그거는 완전 무반주로 이건 가수의 음색이 다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물론 이제 박자도 굉장히 뭐 박을 전문하신 분들은 박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빠르냐 느리냐 이게 뭐 약간 정박이냐 엇박이냐 이 정도를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멜로디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장조, 단조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경험과 아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뒤로 돌아서 오면서 들었던 그 멜로디는 뭐 들으셨어요? 뭐 들으면서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무슨 자기이구먼. 위험해. 멜로디가 들어오면 그 경험이 다시 생각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아니면 그때 잘한 거지? 뭐 혹은 걔는 잘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가사는 되게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좋은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조미료, 엄청난 뭔가 그 레시피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양념을 치면 그 맛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게 음악 같은 거가 아닐까. 저는 한국 전통음악으로 놓고 볼 때 네. 말할 것도 없이 음색이에요. 아, 음색?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야금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날은 가야금 연주 잘하는 연주자 데려다가 들려줘요. 한 번은 이제 해금을 하는 날이라 해금 주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라 했어요. 야, 그게 무슨 곡이나 나 처음 들어봐.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 조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 음색이잖아요. 그럴 만큼 네. 뭐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무엇보다 음색이다 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하. 저는 제가 이제 서양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다르고 독특하다. 근데 서양 음악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냐면 사실은 조금 고정적인 리듬과 그다음에 조금 고정적인 선율들이 쫙 붙어요. 붙으면서 전체 오케스트라 곡이 됐을 땐 사실 그 전체가 만들어낸 역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하모니는 대단히 중요한,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낸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악기 자체도 그냥 고정된 소리를 그냥 밋밋하게 내거나 서양 악기는 해봐야 비브라토 정도인데 우리 악기는 막 이렇게 밀어서 이걸 살아있음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폭에 따라 또 소리 틀리잖아요. 소리가 다 틀려요. 네, 속도와 폭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율과 여예요. 질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여분을 막 최대한 누리는 거죠. 조율곡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조율곡이 가능한 거고.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요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물이네. 음악이 움직인 사람의 마음 때문에 혹은 마음 덕분에 바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심리학에서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례를 보고하고 있죠. 뭐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왜 예전에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자기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 파나마 시티에 있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미군이 이제 딱 바티칸 대사관 포위하고 뭐 협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래 틀었어요. 노래 들었는데 노래가 제목들이 다 이런 거야. 뭐 Give it up, 그러니까 포기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파티스 오버, 그러니까 네 파티 끝났다, 뭐 이런 거 계속 트니까 열흘 동안 트니까 알아서 항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음악을 통해서 아 그래, 안 되겠다.
그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음악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문학가들도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한 말인데 노래를 부르면 모든 질병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연구를 한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통증이 막 심하면 몰핀을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몰핀 양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저 그냥 되게 가볍게 읽은 건데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와인 코너에서 프랑스 음악을 들려줬더니 독일 음악을 들려줬을 때보다 와인이 더 판매량이 확 늘어나더라. 유명한 연구죠. 독일 와인도 맛있고 독일 음악도 그러게요. 독일 음악 들으면 맥주 마시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마 그 관념이 프랑스 와인을 더 떠오르나 봅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네. 이제 베트남 전쟁 베트남 중에 네.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전 운동이 일어나서 좋은 영향을 그래도 준 거죠. 맞아요. 예. 오늘 음악을 주제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시인 한 분이 시를 한 절반 정도 쓰시다가 좀 다른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안 돼, 나 이거 써야 돼. 그래가지고 좀 이따 나중에 쓰시면 되잖아요. 시상도 잘 안 떠오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이거 그대로 놔두면 상해. 시가 상한데. 시가 상해. 어머, 되게 멋진 표현이다. 한 장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구나. 보통 우리가 음악을 듣고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오늘 음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좋아요. 그 상함이란 표현을 써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것이 유통기간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음악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상한다는 표현을 써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 음악학이 다른 분야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융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 질문 중에 상당 부분이 인간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맞습니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이 마지막에 이 세상 소풍 왔다가 네. 잘 놀고 간다라는 그런 시를 쓰셨다는데 여한 없이 잘 놀았다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활용 점정이로구나 한 점을 잘 찍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진화에서부터 사회, 문화, 심리, 종교, 과학까지 인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 소리,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